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시는 5분이 60대 중반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13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반찬을 나눠 먹는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목요 반찬 모임이라고 부르셨죠. 13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은 정말 끈끈한 사이였어요. 서로의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시댁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는 사이였거든요. 누군가 힘들 때면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자식들 결혼식에는 당연히 참석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특히 이분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셨는데 작년에 결혼 30주년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남편들도 정년퇴직했으니까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계획한 여행이 베트남 하롱베이 5박 6일 여행이었어요. 매달 5만 원씩 갯돈을 넣어서 만든 회비로 가는 여행이었죠. 정말 설레셨을 거예요. 13년 동안 함께 만나온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첫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로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목요 반찬 모임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고 하시다가 그 다음 주는 감기에 걸려서라고 하시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13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5박 6일의 여행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실 특별한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돈을 훔쳤거나 배신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행이라는 건 참 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행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곳을 다니면서 모든 걸 함께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차이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점점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갔는데 돌아와서는 왠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목요 반찬 모임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친구와의 여행이 우정을 망치는 이유들을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로 생활 리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은 평소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새벽형 인간이셨어요. 반면 다른 분은 밤 12시가 넘어야 잠이 오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이셨죠. 집에서는 이런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시간에 맞춰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같은 호텔 방을 쓰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새벽형 인간인 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녁형 인간인 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물소리, 드라이어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잠든 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반대로 저녁형 인간인 분이 밤 11시, 12시에 불을 켜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짐을 정리하려고 하면 새벽형 인간인 분은 이미 잠들어 있어서 깨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도 문제였어요. 한 분은 18도로 맞춰놓고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다른 분은 26도로 맞춰놓고 선풍기를 켜야 잠이 와요.
밤중에 몇 번씩 온도를 바꿔가며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죠. 샤워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분은 5분 만에 후다닥 씻고 나오는데 다른 분은 30분 동안 뜨거운 물로 몸을 불려야 하는 타입이었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화장실 쓰는 순서를 두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죠. 하루 이틀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참을 수 있었는데 3일, 4일이 지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활 루틴이 더 고정되어 있어요. 젊을 때는 그럼 내가 맞춰볼게 라고 할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자신만의 패턴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돈에 대한 감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모든 분들이 같은 금액을 내고 여행을 오셨는데 그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분은 이왕 베트남까지 온 김에 현지에서 유명한 거 다 먹어보자.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마인드셨어요. 현지에서 비싼 킹크랩을 시키고 매일 스파를 받고 면세점에서 향수도 사고 기념품도 푸짐하게 사셨어요. 반면 다른 분은 여행비도 많이 들었는데 현지에서는 조금 아껴서 쓰자라는 마인드셨어요. 현지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쇼핑도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히 소비 성향의 차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성격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쓰는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 사람은 정말 구두쇠네. 이왕 베트남까지 왔는데 조금 더 쓰면 어떻다고. 저렇게 인색하게 굴지? 13년 동안 만나면서 몰랐는데 원래 저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반대로 돈을 아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 사람은 정말 허영심이 강하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저렇게 돈을 물쓰듯이 하나? 집에서는 그렇게 검소한 척하더니 실제로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특히 스파를 받는 걸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한 분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몸 관리를 해야 해. 하루에 10만 원씩 써서 스파 받는 거 아깝지 않아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은 그 돈이면 한국에서 몇 달 동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그런 돈을 쓰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서 서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이 생겼어요. 여행을 가려면 누군가는 일정을 짜야 하고 누군가는 호텔을 예약해야 하고 누군가는 현지 투어를 알아봐야 해요. 목요 반찬 모임에서는 이런 모든 일을 한 분이 다 맡아서 하셨어요.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베트남 여행 정보를 찾아보셨어요. 어떤 호텔이 좋은지,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어떤 관광지를 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벽한 일정을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일정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식당을 선택했어? 이 호텔은 좀 별로네 하는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일정을 짠 분은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불만만 들어야 하나? 그리고 회비를 관리하는 것도 그분이 맡으셨어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서 정리하고 누가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해야 했어요. 이것도 정말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여행 셋째 날에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음식이 좀 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한 분이 이 식당 별로네? 왜 이런 곳을 선택했어? 다른 데로 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일정을 짠 분이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해봐라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드러난 거였어요. 네 번째로 평소에는 괜찮던 말들이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는 누구나 조금씩 피곤하고 예민해져요. 낯선 환경에서 며칠을 보내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하하, 맞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들이 여행에서는 상처가 되었어요. 너는 사진 찍을 때 맨날 뒤에만 서 있네. 너는 여기 와서도 재미없게 굴어. 너는 정말 꼼꼼하긴 한데 융통성이 없어. 이런 말들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 여행 중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특히 한 분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다른 분이 너는 맨날 사진만 찍고 있어. 사진 그만 찍고 좀 같이 즐기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게 좋은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내 방식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건데. 그 말을 한 분은 그냥 같이 즐기자는 뜻이었는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셨죠. 이런 작은 오해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인상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는 이 여행에서 본 모습들이 앞으로 관계를 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13년 동안 쌓아온 좋은 기억들이 5박 6일이 여행 때문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목요일마다 만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든 좋은 기억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베트남 여행에서 본 모습들이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들 본성이 다 드러났지. 그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여행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기적이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여행의 기억이 앞으로 서로를 보는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여행에서 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행에서 본 모습도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이에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보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런 선입견이 생기면 이후에 만날 때마다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어요. 아, 이 사람 베트남 여행 때 그랬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져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결국 아무도 먼저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까? 라고 연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목요 반찬 모임이 자연스럽게 끝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분들에게 특별히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평범하고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생활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각자 살 때는 이런 차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갈등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여행에서 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본성은 평상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곤할 때, 경쟁 상황에 놓일 때 드러난다고요. 그렇다면 여행에서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행에서 본 모습도 그 사람의 한 면이지만 평상시에 보인 모습도 그 사람의 한 면이에요. 13년 동안 보여준 따뜻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진짜이고 여행에서 보인 예민하고 이기적인 모습도 진짜예요.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부르죠. 좋은 경험 10개보다 나쁜 경험 1개를 더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의 좋은 기억들이 5박 6일의 불편했던 기억에 의해 묻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완전한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첫째, 여행을 가기 전에 서로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우리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자. 돈 쓰는 스타일도 다르니까 서로 강요하지 말자. 여행 준비도 한 사람이 다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눠서 하자.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누면 갈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여행 중에 생긴 갈등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여행 중에는 누구나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더 큰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셋째, 여행에서 본 모습이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평상시에 보여준 좋은 모습들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행에서 보인 부족한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넷째,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라면 굳이 며칠 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모든 면을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때로는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일상적인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이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욱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일 수 있어요. 목요 반찬 모임의 분들도 만약 베트남 여행 대신 그냥 평소처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지금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도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에는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위험한 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무리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지 말고 평소의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해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그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방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늘 멀리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되고 싶은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